다음 두 번째 발표는 한국외교대학교의 황성우 교수님이십니다. 키르기스탄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과 특성, 중간국 입지와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반드시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이야기를 좀 하고 강연을 하고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냥 해야 되나요? 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좀 내리는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키르기스탄을 맡은 한국외교대학교 황성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하에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내에서 그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정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왜 중간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키르기스탄이 처한 유라시아의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르기스탄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과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시기별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랬는데 아직 논문이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 시기별 구분이 필요할까라는 지금 생각도 좀 들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좀 정리해서 지금 현재 키르기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가. 그래서 용어는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균형과 특화라는 걸로 한번 잡아서 새 방향으로 키르기스탄이 중간국으로서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 완성된 논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정리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개념적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다 개념들인데요. 그러니까 중간국으로서의 키르기스탄의 대외 정책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중간국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 중소국, 강소국, 약소국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좀 사용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본문에도 썼지만은 사실 국제정치학 혹은 국제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17세기 중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는 항상 진영의 논리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제국과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19세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넘어오면서 냉전 시대에서는 또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사회주의 진영, 혹은 제1세계, 제2세계. 그때 제3세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중소국, 강소국, 약소국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표이신 우리 신범식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용어를 제가 좀 차용하는 걸로 해서 글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다라는 점을 저희가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간국의 외교적 딜레마라는 거는 뭐냐면 앞서도 다시 또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지정학적 단체대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그 중간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공유하면서 그 관점에서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그러니까 중간국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 보면 자율적인 자기네들이 대외 정책의 전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국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또 설명도 우리가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국을 다시 한번 중추국, 중경국, 완충국 이런 식의 분류도 가능하다라는 내부적인 이 공감도 있었지만 일단은 중추국, 중경국, 완충국 다시 말해서 중간국을 또다시 어떻게 분류하느냐 아니면 키르기스탄을 중간국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국가 중에 또 어디로 분류할 것이냐라는 거는 논의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논의를 진행하진 않고 말씀드린 지정학적 중간국 즉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로서의 중간국 역할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했습니다. 문제 제기에서는 끼인 국가, 중간 국가의 이제 국가 이익 실현 방법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이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의 내외적 환경을 좀 고려했고요.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정책 결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고요. 구체적인 사례, 이거를 제가 세 방향 사례,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리저널, 그 다음에 그 컨티넨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프로치 해가지고 세 방향에서 제가 키르기스탄의 대외정책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처음에 나왔었던 이거는 이제 색깔혁명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유라시아 지역의 이제 대외 환경 변화 그거를 본문 2장에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련방 해체와 그 다음에 2001년 9.11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우리는 이제 2005년서부터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그 이후에 이 용어를 좀 사용을 좀 하고 그랬지만 이제 색깔혁명이라고 하는 것. 오렌지 혁명이 나온 다음에 2014년 12월에요. 그리고 2015년 이제 봄에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월 달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 컬러풀 레볼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색깔혁명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조는 뭐 아시겠지만 1974년인가요? 그 포르투갈에서 나왔던 이제 카네이션 혁명이었었죠.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2005년에 오렌지 혁명 하면서 그걸 이제 되새겨 준 게 리마인드 시켜 준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그 당시에는 키르기스탄에 사실 레몬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튤립 혁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레몬 혁명 얘기하면서 미국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 얘기가 나오면서 키르기스탄이야말로 정말 중간국 아니냐. 이제 낀 국가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국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 도표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 우측 하단에 이렇게 좀 보면 켈켈 조직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2005년에 있었던 그 레몬 혁명의 이제 그 주요 조직이었었죠. 튤립 혁명이라고 얘기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레몬 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썼기 때문에 입에 좀 붙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튤립 혁명은요, 사실은 카자흐스탄에서 만약에 색깔 혁명이 일어나면 튤립 혁명을 하겠다라는 식의 기사는 사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키르기스탄을 레몬 혁명으로 지금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키르기스탄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변화는 그 소련방 해체와 그 다음에 9.11로 인해서 중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간국의 상황에서 키르기스탄이 기본적으로 펼쳤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 물론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다중 방향성 외교입니다. 이건 이제 멀티 디멘션, 나는 멀티 벡터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다중 방향성 외교인데요.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키르기스탄이 처한 환경, 국가 규모, 너무 뭐 아시다시피 작은 국가라 인구도 한 600만 명 정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국토 면적, 뭐 신생 국가였다는 거. 그러니까 소련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주권 국가로 등장했다는 그런 점,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다는 거. 뭐 중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전 세계에서도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최빈국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심한가요? 하여튼 빈곤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주변에 또 위협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중 방향성 외교를 처음부터 추진했다. 그건 뭐냐면 이 다중 방향성 외교를 처음 제창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었을 때 초대 대통령인 아카에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 이후 소련방 해체 이후 독립국가로 출범한 다음서부터 이러한 방향이 대외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 다중 방향성 외교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여기 PPT 자료이기 때문에 몇 줄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련방 해체 이후에 주권 국가로 독립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친러 대외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98년에 이제 실크로드 외교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금 이제 중시하게,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그 이행기를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15개 국가 모두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친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각자 도생으로 살기 바빴던 그런 이제 시절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 그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때서부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2001년 9.11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또 키르기스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대외 정책에 약간의 이제 뭐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는 너무나 또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공격훈련 전초 기지가 키르기스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 마나스 기지라고. 제가 맨 처음 PPT 자료 앞에 그 동상 보여드린 2015년인가요? 그 비슈케크 가서 그냥 키르기스탄 한 2주 정도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거기 그 마나스 공군 기지, 마나스 기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 기지는 이제 칸트 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키르기스탄 내에 병전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03년에 이제 색깔혁명, 레몬혁명, 지금 튜일리혁명이 발발하고 2007년에 이제 신대외정책 개념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균형 잡힌 실용적 대외 도전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그 당시 이제 미국, 이제 중국과 98년서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적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거는 친러로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 러시아는 오랜 친구고 미국은 단지 협력자일 뿐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최근 공부는 좀 많이 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1월 28일 날 지금 대통령 자파로프가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가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제임 베커프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고 첫 번째 만났던 외국 지도자가 또 푸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 친한 우호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7년에 13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마나스 기지 폐쇄 결정해서 2014년에 이제 마나스 기지는 여기 한 거고, 그리고 2017년 제임 베코프 대통령 취임하고 뭔가 변화가 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제임 베코프는 이제 대통령 사임했고 지금 자파로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요. 네, 이런 그래서 커다란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금은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로 이제 특성으로 어떤 식의 이제 대외 정책의 그 방향을 형태를 이제 좀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세 방향 외교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리지널 어프로치, 그다음에 컨티넨탈, 또 글로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각각의 잡는 그 지역적인 범위 영역을 좀 보자면요. 리지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중앙아시아 영내 국가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스 제외하고 이제 네 국가들인데요.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벡이긴 하지만 일단 중앙아시아 국가의 설린 우호 관계 이거를 또 기본적인 대외 정책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고, 컨티넨탈 접근, 컨티넨탈 그 어프로치는 뭐냐면 주변 강대국 러시아, 중국, EU, 그다음 터키.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좀 논문을 더 이제 100% 완성을 할 때 조금 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약간 제가 조금 좀 2014년 이후로는 좀 빼는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글을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빼고 러시아, 중국, EU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 그 컨티넨탈에 들어가는 주변 강대국의 이런 국가들이 좀 중심이 돼서 제가 그렇게 좀 정리 좀 했고요. 물론 초반에는 당연히 미국 했지만요. 그 다음에 글로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키르기스탄에서 나타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조금 다르게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특성들이 아니가 보이는데 유엔 체제에 편입을 하고 그 내에 어떤 글로벌한 스탠다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 내에서 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 그 키르기스탄의 대외 정책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주로 이제 국경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경 선의 문제 그런 것도 미세하게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국 간의 무역 거래
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리저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대외 정책의 방향이 추진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컨티넨탈적 관련해서는 EU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GSP에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러니까 그 관세 제로로 해가지고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키르기스탄 내재에 있는 정치적 불평등, 부패 척결, 무역 장벽 제거한다든가 사법 개혁이나 법체제 구축하는 것도 실업 문제 해소등 이런 거를 EU를 통해서 EU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EU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제가 봤고요. 그다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외교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또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인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둘 다 자파로프도 그렇고 메인자코프도 그렇고 다 러시아라는 점,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키르기스탄의 러시아 국부펀드 이런 이야기도 좀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양국의 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의 경제를 좀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발전시켜 보자라는 것, 또 수입 관세 조건 같은 거 조율하자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거 더 봐야 되는데요. 군사기지 남부에 이제 칸트 기지 말고 이제 또 다른 군사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확인 좀 또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제가 1998년서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본격화됐다. 2014년서부터 이제 많이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들이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중요하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화두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력 발전 관련, 또 키르기스탄 고속도로를 보수 건설하는, 우즈벡하고 키르기스탄 이 중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중국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유엔에 어떻게 보면 체제에 편입하려고 하는, 해서 보면 이 유엔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 발전을 추구하면서 시민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유엔 이 글로벌 이 대외 정책의 방향을 통해서. 그래서 빈곤 타파나 성평등 해결,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말하자고 하면 유엔의 체계 속에서 이 키르기스탄이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중요성을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중앙아시아와 EU의 역할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목차를 설명할 때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물론 용어는 제가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그 대외 전략의 핵심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해야 되고, 우리가 클랜 팔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패밀리리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배제하고 이러려고 하면 EU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현재 학자들도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점들을 제가 좀 기술하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소결론입니다. 보면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변함이 없이 추진되어 온 다중 방향성 이다. 기본 방향은 다중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좀 핵심 키워드로 하자 그러면은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아직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좀 노력 중인데 아직은 지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영역 진영 또는 이제 국가별로 역할을 구분해 가지고 좀 중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앞서 마지막에 본문에서 제가 정리를 할 때 7러 7중 노선 속에서도 EU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영역별로, 그러니까 러시아 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익을 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에는 좀 경제 쪽, 그리고 안보 쪽은 좀 러시아에 조금 더 치중하는, 수치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50대 50, 60대 40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러시아와 중국에게 요구하는 또 기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찌 보면 EU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어떤 핵심 키워드로 대외 정책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중방향성 대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국가 규모도 적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국가고 자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중방향성 얘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는 혹여 중간국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제3세계라는 용어도 잠깐 좀 쓰고 그랬지만 강소국, 약소국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었을 때 저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이제 발칸 혁명 혹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삼국 협상인데 트리플 앙탕트인데 제가 연합이라고 썼네요. 한글을 바꿔 죄송합니다. 삼국 연합이 아니라 삼국 협상입니다. 트리플 앙탕트.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체코라든가 루마니아랑 유고가 이제 독일의 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삼국 협상을 이제 체결을 하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프랑스가 좀 있긴 했었고요. 발칸 연맹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커다란 적 앞에 러시아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국가들의 그 연합체를 좀 구성을 했고요. 이런 국가를 속이면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통해서 키르기스탄도 중간군 역할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앞부분에 좀 했지만은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혹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중 방향성을 펼칠 수밖에 없는 키르기스탄의 기본 토대로 인해서 균형과 특화라고 하는 대외 정책 요소를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름다운 산악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키르기스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그 역시 키르기스탄도 뭐 상대적으로는 빈소국이죠. 그런 그 자신의 국가적 위상 속에서 어떤 자주와 번영의 외교를 구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황성호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표, 황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에 대해서 선문대학교 우준모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준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있는 우준모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에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도 와서 이렇게 관찰 학습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황성우 교수님 글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신범식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방의 교육 중심 대학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거나 학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거기 논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부 지방대 국제화 특성화 사업을 할 때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할 때 그 이슬람 사업단을 선문대학교에 유치해서 한 3년 정도 이슬람 국가에 관련된 학생들 교육을 해서 키르기스탄을 매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도 그때는 그 사업하기 전이어서 황 교수님하고 같이 키르기스탄에 필드워크 겸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제가 매해 키르기스탄을 갔다 오고 그래서 좀 방금 소개하셨던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인데 자연경관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포텐셜도 제법 있어 보이는 나라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가난하고 또 이렇게 인구 규모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제가 올릴 수 없나요? 어떻게? 마우스로 하면 되나요? 움직이는 거냐? 안 떠서 여기에. 그러면 글자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정은 안 되나요? 화면을 이렇게 좀
여기 안 떠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그냥 플러스를 눌러드릴까요? 예. 혹시 그게 그 유튜브나 아니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글자가 보이게 해드리려고요. 잠시 조정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소연방이 해체될 때 분리 독립된 국가이니까 이제 한 30년 됐겠죠. 근데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당연히 서구에서 근대화 과정을 할 때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을 했던 것처럼 키르기스탄은 1990년대 이후에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을 했고요. 그 과정에 네이션 빌딩하는 과정은 내셔널 아이덴티티 인테그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스테이트 빌딩은 헌법을 만든다, 군사력을 확충해 가지고 자주 국방에 힘쓴다, 뭐 그래서 국가의 그 근간이 되는 기초를 만든다,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과정들을 했었어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체제 전반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구성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동시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난제를 껴안고 출발했던 나라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걸어가본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첫눈 내리고 첫 길을 떠나는 그런 15개 공화국이었던 상황이죠. 그 과정에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안 되는 나라가 방향을 찾아서 갔어야 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해온 나라이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토론하고 싶었던 주제였고요. 그러다 보니 대외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지정학적으로는 끼인 국가, 아까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지경학적으로는 남의 나라의 도움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 경제적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사실 그 이슬람 투르크의 영향을 제법 받았기 때문에 무슬림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가 제법 많이 남아 있고 또 유목민족의 근성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이런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접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 아까 황 교수님 발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렇게 그 리저널 차원에서의 관계들을 우호적, 설린 우호 관계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텐시안 산맥을 넘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자기네들의 그 이렇게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이제 그 잘 맺어야 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그 중국 견제용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그 베이스 밀리터리 캠프를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도 받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존재감도 일정 정도,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잘하면 중앙아시아 피봇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게 미국의 밀리터리 캠프에 대한 유치였거든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나라였다. 그런 얘기들을 좀 적었고요. 뭐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서구의 학자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아마 세계에서 꽤 유명하다는 나라들 가도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직선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편도 한 8차선, 7차선, 왕복 10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핸들 놓고 한참 달려도 그냥 쭉 직진할 수 있게 돼 있는 나라 많지 않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왜 이래 그랬더니 소련이 망했을 때 그 당시에 수도가 프룬제 장군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영웅 프룬제여서 도시 이름이 프룬제였다가 비시케크로 바뀌었는데, 비시케크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혹시 나중에 미국이 군사기지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관념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 그 길을 그 도로부터 1차로로 쫙 해서 급할 때 전투기가 이렇게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아까 앞에 발표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중 벡터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황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문에서는 보면 디멘전하고 디멘전하고 벡터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균형과 특화라는 쪽으로 나중에 함축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버리셨는데, 정확하게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기초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디멘전은 분석의 수준에 가까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멀티 디멘전 혹은 멀티 디멘저널이라고 하면은 레벨 오브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죠. 지역적 수준, 그다음에 대륙적 수준, 글로벌 수준. 이렇게 해서 분석의 수준에서 층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디멘전이라면은요. 벡터는 오리엔테이션의 문제거든요. 오른쪽으로 향할 것인가, 왼쪽으로 향할 것인가, 혹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과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지향성을 가지고 투워드라는 방향성의 개념이 있을 때는 멀티 벡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개념에서 그래서 방향성의 개념을 놓고 보면 멀티 벡터가 맞고요. 그다음에 층위로 놓고 보면 멀티 디멘저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멀티 벡터 안에는 방향성, 러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혹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나 EU에 대한 그런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사실 멀티 벡터 그 디플로머시는 전방위 외교에 가까운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키르기스탄이 가난한 국가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레몬 혁명에서 튤립 혁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뭐 나중에 이제 컬러 레볼루션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런 그 색깔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인민의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막 전쟁하다시피 인민들을 사살하고 경찰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나오면 정치인들이 항복하고 물러서요. 더 큰 폭동이 생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체제 이행을 하는 국가들 중에는 민주화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하죠. 이번에도 그래서 작년 10월 선거에서 현 집권 세력들이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야권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1월 달에 2월 초였나? 제가 뒤에 보면 적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다시 바뀌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하고 내용적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적 의미에서의 민주화 수준은 그나마 키르기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체제를 전환해온 소비에트 해체 이후의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부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국제사회로부터 키르기스탄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혹은 도와주는 이렇게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다 아직도.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이제 제가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0월 달에 있었던 키르기즈스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던 선거 결과, 그 선거 투개표 시스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된 투개표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였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한국의 코이카가 이제 거기 해외 그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줬던 거고 그게 600만 불짜리였나 그래서 한국 돈으로 70억 원이 투자됐고요. 그거 작업을 했던 사람이 코이카 소장이 제 대학 후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키르기스탄 가서 만났는데 한국에서 그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부정을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기계를.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면요.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누구라고 찍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로 바로 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개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어서 스캔해가지고 바로 중앙선관위에 보내니까 투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누가 지금 이렇게 많은 표를 획득하고 있는지가 전국에서 한목의 중앙선관위 컴퓨터에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투표한 용지를
이게 나중에 그렇게 스캔해서 보내고 나면 그거를 투표함에 넣지 않겠습니까? 혹시 2개, 3개 뭉텅이로 넣을까 봐 투표함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3면은 박스인데 전면에 그 감시 요원들이 보는 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넣으면 한 장에 들어간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안 보이지만 용지가 한 장인 건 구분이 되잖아요. 그거 다 그걸 또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한국선관위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선관위에서 만들었고 그걸 수출했고 그게 한국 돈 6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키르기스탄 전국 투표 2,000몇 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600개? 하여간 한국이 3분의 1 정도를 개발해 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고 유럽연합에서 스웨덴인가 그랬을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돈을 더 댈 테니까 그 기계를 한국 기업에서 그냥 다 설치해라 그래서 키르기즈 전국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국에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는데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근데 그때 제가 2017년, 18년에 현지에서 들었는데 릴레이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방법은요. 용지가 한 장만 이렇게 엑스트라 페이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표용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각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엑스트라 용지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거기 차량 같은 데다가 유권자 오면 자기 이름 찍힌 표를 주고 너는 들어가고 이 표를 갖다 넣고 거기서 받았던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신용만 다하고 그 빈 용지 가지고 2차로 다시 오면 돼. 이런 걸 릴레이 투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표 용지 한 장을 자기 이름을 찍고 유권자에게 돈을 주거나 매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다 해서 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찍어야 될 투표 용지는 블랭크 페이퍼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행위가 진행됐을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이미 현지에서 그렇게 부정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한 사람이 득표, 한쪽 정당이 득표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템을 좋게 개발하고 아무리 투명하게 집어넣는 것까지 촬영 다 하고 중간에 사람 뭐 투개표 인력 없이 중앙선관위에는 데이터로 날아가고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나중에 까보면 숫자 다 똑같고 유권자도 사람 하나도 없이 직접 와가지고 한 거 카메라로까지 했으니까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결과는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클랜 팔로틱스잖아요. 자기를 그 패트론 클라이언트 모델 전형적으로 후진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모델이 그런 거죠. 패트론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그 집에서 소작하고 있는 농민이 어떻게 그 사람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안 찍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찍어주면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줄 수 있는 방법, 매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차단해 놓으니까 차단한 것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기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개표 시스템, 그다음에 투표 전반적인 유권자 관리 모든 것들을 다 전산화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전산화 시켜주니까 용지 하나 빼돌려 가지고 릴레이 투표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못돼 먹으면 무슨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해도 그 시스템을 선하게 활용하지 않는 인간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키르기스탄 사태에서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한국에서 개발해서 보내줬던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들도 그렇게밖에 못 썼고요. 그렇게 써놓으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납품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으로 60억, 70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줬던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 오류 없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결국 활용하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릴레이 투표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그 다음에 대외정책 차원에 대한 디멘전은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1월 대선에서 자파로프가 당선되고 푸틴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 한 거 이런 거 적어놨고요. 이게 제가 토론문으로 제출했던 거고
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토론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중간국이라는 것이 그 결국은 지리적인 구속을 받는, 그러나 국가 역량이 약해서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해서 다 중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 중간국이라고 되는데, 이 중간국이라고 규정된 국가들이 대외 정책 전략을 통해서 중간국의 그 환경적 구속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라는 게 아마 이 공부를 하고 단행본 발간까지 하려고 하는 이렇게 연구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키르기스탄을 사례로 황 교수님은 어떻게 답을 찾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키르기스탄이 조금 문제를 해제하자면, 혹시 키르기스탄이 중간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혹시 중간국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한계라는 게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큰 문제 하나에서 분기되는 작은 문제 두 개를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황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 역할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약간 흥분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준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선거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약간 오바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좋은 공부를 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준모 교수님께서 그 키르기스탄이 최근에 이제 뭐 부정선거 시비에 그 대통령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또 우리 한국의 지원이 이렇게 좀 곡해되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열띠게 해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유튜브에 방금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한 교수님 강의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키르기스탄 안에 미국과 러시아 군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발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 베이스 캠프 주둔할 때 러시아 측의 반대가 없었을까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보다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지정적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셔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저도 그냥 아주 짧은 질문처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균형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은 이제 그 속내는 상당히 러시아 편승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그 계속 유지하고 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키르기스탄의 그 고민은 어떤 지점일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으로 분명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러시아 편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인 요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내적인 전략적인 고민들이 또 있는 건지, 그런 질문도 한 가지 더 드려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한 교수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신 선문대학교 우주모 교수님한테 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최근의 이야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그 글을 마무리할 때 제가 보완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션과 벡터의 그러니까 멀티 디멘션하고 멀티 벡터의 차이점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방위 외교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준과 층위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신선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쪽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와닿는 바가 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네네.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중간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인지, 그걸 좀 혼합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은요, 키르기스탄의 내부에 영향이 결집될 수만 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영향이 결집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부패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해소를 못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키르기스탄은 남쪽과 북쪽에 나름의 또 지역 갈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간국으로서 오히려 그냥 끼인 국가, 그냥 단순한 끼인 국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당점은 내부의 역량 결집 이것이 좀 크다. 그리고 방금 투표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시민 성취도가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단지 어찌 보면 워낙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오픈되어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은 빈곤 타파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 공간이다. 키르기스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방향 외교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라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균형과 이렇게 특화라고 하는 그런 대외 정책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질문은 아마 미국 기지하고 이제 러시아 기지인 것 같은데 초창기 때 아시다시피 2011년 이제 9.11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위해서 전초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왔던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이제 반발도 강했지만 그 당시에 반발의 강도는 조금 약했던 건 뭐냐면 키르기스탄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좀 가졌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000년 푸틴이 이제 99년 12월 31일 날 대통령 권한 대항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푸틴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다라는 말로 좀 대신을 하고요. 그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 이후에 미군 기지는 이제 폐쇄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간략하게 짧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신범식 교수님의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사실상 저로서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74년의 경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는 거, 그 때를 벗기지 못했다라는 거. 74년의 소비에트의 경험 공유된, 물론 정확히 74년은 아닙니다. 편입된 시기로 해서는 또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소비에트 경험, 공유했던 소비에트 경험의 때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러시아와 이 친밀한 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들과도 어찌 보면 이제 설린 관계,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제가 좀 적어서 나오긴 했는데 예. 네. 네. 황성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키르기스탄 외교가 이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유산들과 그리고 또 상황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 중간국 관련해서 오준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때 이제 계속 중간국 개념이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중간국 개념은 굉장히 아주 단순한 조건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규정되는 거죠. 지정학적인 충돌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거기서 이제 국력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희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강대국도 중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국이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쨌든 양세력 사이에서 자신의 그 자주와 번영 그리고 또 이익을 확보해내기 위한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 놓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에서는 중간국 외교는 중견국 외교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중견국 외교는 자신의 위상을 일정 정도 프레스티지를 추구하면서 주도해가는 어떤 가치 지향 같은 것들을 담은 것이고요. 중간국 외교는 사실은 그 지정학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그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이고 그 대안들 가운데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중간국의 이유가 내적, 외적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보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로 이제 중간국 외교는 조금 더 분석적인 개념이고 중견국 외교는 조금 더 그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차이를 분명히 가진다고 하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